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진행을 맡은 큐레이터 최주용입니다. 만나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별별 시네마 16번째 작품으로 박희은 감독님의 언팟을 함께 상영하고 시청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하신 박희은 감독님께서 나와주셨고요.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간단한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팟을 만든 박희은입니다. 네, 이제 영화 언팟에 대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관객과의 대화 중간에 감독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올려주신 질문과 감상평 중에 그 감독님께서 두 분을 선정해 주실 거고요. 선정된 분께는 저희가 영화 관람 거 한 매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너무나 좋은 영화를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박희은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 언팟을 만드시게 된 계기나 그 과정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게 된 거는 한 6년 정도 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계셨던 저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가까운 분들이 아직도 이제 계속 정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 실제로 치매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가오게 된 심리적으로 그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런 거에 치매 환자나 어떤 노인에 대한 그런 어떤 주제적인 접근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고 그게 어떤 계기가 되셨던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제목이 언팟인데 이게 이 언팟 제목의 뜻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있는 단어인가요? 네네, 실제로 있는 단어라고 제 미국 친구가 확인해 줬고요. 이게 이제 팟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이제 화분이라는 뜻인데, 언팟이면은 이게 영어는 보통 명사래도 그게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팟은 화분에 심다가 팟이 되는데, 언팟은 화분에 있던 것을 꺼내는 행위를 언팟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년 정도 전에 제가 키우고 있던 식물이 있었어요. 근데 화분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말라 죽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버릴까 말까 고민을 막 하다가 너무 버리는 게 되게 아쉽고 해서 제가 그거를 다시 심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화단에. 화단에 심으면서 그때 이제 그 시어머님을 생각했었고 그러면서 이거를 같이 주제를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언팟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화분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로 경자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자 스스로도 역시 그 큰딸 스텔라죠. 스텔라가 화분을 버리려고 하니까 안 죽었으니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보면 또 화분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자가 화분 속에 죽어가는 나무를 화단에 심는 장면이 참 씁쓸하면서 묘한 울림을 주었는데 그 죽어가는 나무를 화단에 심는 그 경자의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이제 본인이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내가 돌봐주지 못하더라도 얘를 그래도 그냥 말라 죽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어떤 그런 심정?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동일시나 이런 부분들은 메타포적인 부분들은 그냥 해석인 것 같고요. 이제 각자 다양하게 해석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경제의 감정은 그냥 그 어른들이 보통 못 버리시는 게 있잖아요. 더 집착이 좀 더 많으시고, 물건도 못 버리시고, 미련도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이제 화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화분을 다시 화단에 심으심으로써 그런 마음을 좀 더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관객분들 두 분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제재님께서 소감을 올려주셨는데 영화 너무 잘 봤다고 말씀해 주셨고 물건을 정리하면서 어머니께서 버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느낌이 나를 버리지 마라고 느껴지셔서 울컥하셨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것도 새로운 해석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현우님께서 소감과 질문을 옮겨주셨는데 어머니가 한밤에 일어나 화분을 옮겨 심는 장면이 찡하게 다가오네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밝은데 의도하신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색감이 어떤 색감이 밝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씬의 색깔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화 전반적으로 톤의 매너가 밝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아주 같은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이게 영화가 좀 리얼리티가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배우들의 연기도 뭐 너무 극적이지 않고 특히 촬영을 주로 핸드헬드로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리얼리티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한 연출상의 어떤 부연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네. 그거는 저는 이제 이걸 만들면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드라마타이즈 하지 말자라는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제 자체가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 이걸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과대하게 할 경우에 저는 그게 약간 그 주제에 접근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라마타이즈하지 않고 좀 더 감정적으로 너무 오버하지 않고 만들고 싶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분들, 이제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저희 영화의 자세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적이면서 또 인물의 감정들도 사실 그렇게 뭔가 폭발하는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좀 자제하신 것 같고 연기 디렉팅에 있어서의 그게 좀 의도된 부분이었는지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그날 저녁에 이제 약간 다툼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극적으로 만들 경우에 말 그대로 어머님을 서로 모시지 않겠다라고 싸우는 드라마가 되는, 그게 주제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흔한 그 싸움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사실은 여기 이 영화의 핵심이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은 이 영화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자유로운 날 어떤 식으로 하루를 보내시는가 그 모습을 저는 보여드리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로우스코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공간이 외국이라는 것에 놀랐어요. 한국에서도 다룰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감독님의 경험 때문에 설정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 미국에 있었었고,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가장 좀 마음 아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이제 한국인 1세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를 잘하는 2세가 아니라 1세대들은 영어를 잘 못하시고 이제 30, 40년 전에 가셔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낳으시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제가 사실은 LA에 살면서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커뮤니티가 있고 이제 언제나 한국을 그리워하시면서 또 한국에 가지는 못하시면서 그분들끼리 이렇게 올망졸망 그렇게 다 지내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은 다 미국인 자식들이니까 아무리 외모는 다 한국인이고 자기 자식이어도 미국인적인 마인드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그 자식의 정서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식보다 친해서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요양원 괜찮아, 이거 시설도 잘 돼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그 한국적인 정서에 맞은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미국화된 자식들 사이에서 이제 더 외로워지신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자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같아요. 이게 한국인 이민 1세대라는 단지 치매를 겪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한국인 이민 1세대라는 정체성이 합쳐지면서 생겨나는 경자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나 의미가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화통화 내용 중에 이모죠. 니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경자가 이 미국 땅 건너오면서 가족을 위해 인생에서 뭔가 큰 희생을
정말 치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경자가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정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네. 실제로 경자는 어렸을 때 미국에 갔었고, 미국에 갔었고, 미국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구점을 하면서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전문직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서 그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가게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인 사회에서 조그맣게 가구점을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해가지고 애들 2명을 잘 키우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딴 주로 가서 산다고 해가지고 딴 주로 갔는데 이혼하게 된 게 그 둘째가 이제 온 게 그 둘째거든요. 이혼했던 둘째 딸인 거고, 첫째 딸은 엄마랑 그 근처에서 같이 살고는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경자 혼자 그 가구점 운영했다가 이제 치매가 오게 되니까 가구점을 못하게 되고 스텔라한테 약간 얹혀가지고 살게 되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단서가. 그렇구나. 아니, 그 경자역을 맡으신 연정욱 배우님의 연기가,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딱히 가시적이진 않은데,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 느껴지는 부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건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분이 내면 연기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분의 남편분이 실제로 치매이시고, 그래서 그 옆에서 오랫동안 도와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 나중에 해주셨는데, 이제 그걸 되게 잘 소화해 주신. 그러면 연정호 배우님의 캐스팅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그분이 일반 배우는 아니시고, 그냥 일반인이신데, 그분이 사실은 제 옆에 있는 옆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하도 배우를 구하다가 신문 광고도 내고, 이제 커뮤니티도 찾아가고, 노인센터도 찾아가고, 굉장히 한 2달 정도 경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워낙 한인 사회도 좋고, 또 연기하셨던 분들도 없고 이러니까 찾는데 너무 애를 먹었는데, 애를 먹었던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딱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둘러보는데, 이제 그분이 이웃분이셨기 때문에 언제나 맨날 그냥 인사하고 지나쳤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인사를 했어요.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쯤에 제가 맨날 하도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얼굴을 뜯어보는 습관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 얼굴을 뜯어봤어요. 뜯어보면서, 근데 느낌이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냐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예전에 무용을 하셨던 분이래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재밌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분 말고도 딴 분들도 캐스팅한 이제 그 제가 오디션을 바꿨었거든요. 오디션에 참석해 주신 다른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의자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고 경자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배우님께서 실제로 그 남편분께서 실제로 치매를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나중에 캐스팅이 된 이후에 네. 혹시 그 배우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수정이 됐다거나 어떤 디테일적으로 수정이 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 거리에서 이제 돌아다니실 때 제가 그걸 어떤 느낌으로 돌아다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바라보고지 않은 듯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방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이 살아났던 것 같아요. 네, 김현희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서 좀 설명을 더 주셨네요. 분위기가 무거운데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라 질문 드렸습니다. 푸른 색감이 들어갔으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현우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인위적인 색감을 넣었다거나 왜 좀 그런 어두운 내용이 되면 컨트라스트를 굉장히 좀 세게 준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행동? 효과를 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 궁금했던 게
같은 그 리얼리즘 계통의 영화라고 일단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해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한국에서 찍은 영화와 LA 쪽 특히 그 미국 서부에서 찍은 영화들 보면 미국 서부 쪽에서 찍은 영화들은 전체적으로 좀 밝아요. 해가 달라요. 그런 거죠? 해가 달라요. 네. 아. 햇빛이 다르고 공기가 달라서 반사되는 양이 달라요. 제가 놀랬던 거는 미국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DVD 자켓이 있는데 그 자켓을 미국에서 봤던 색깔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국에 와서 그 DVD 자켓을 보니까 색깔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기와 햇살의 영향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네. 그리고 김효님께서 또 질문을 주신 게, 그리고 식탁에서 자매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엄마를 배려한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엄마가 들으시면 안 되니까.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엄마를 배려하기 위해서 영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전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뭐 한인분들이 됐건 외국에서 사시는 한인분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실 때, 네. 어떤 부분은 현지어로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국말을 섞을 때가 있고 그렇게 맞아요. 하시는데 주로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한국말을 하게 되는 걸까? 혹시? 그 2세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2세들끼리 자기들끼리 한국말을 가끔씩 하면서 주로 영어를 하지만 한국말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2세가 아니라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어를 막 한국어 단어를 섞어 쓰는 거죠. 중간중간에.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있긴 있는데 저도 어떤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제 거기에서 아마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 사이에서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종의 그런 약간 중간중간 한국말을 섞어 씀으로써 자기들끼리 약간 자기끼리 느낌? 우리는 나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다라는 그런 거. 뭐 그런 걸까요? 뭐 사실 서울로 올라온 지방 친구들이 서울에서는 표준말을 쓰다가 자기들끼리 만나면 갑자기 지방 사투리를 쓰고 그러면서 어떤 돈독함을 유지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네. 아마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네네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설정상에 화분 속의 나무가 실제로 죽은 거였는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였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둘 중 어떤 것이든 간에 경자에게는 비슷한 감정과 의미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큰딸, 그러니까 확장하면 주변 인물들에게는 좀 다르게 적용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네. 만일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일 뿐 실제로 죽지 않은 거라면 네. 이거는 물론 제 과대 해석일 수 있어요. 이건 치매를 보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되게 딥하게. 좀 딥하게 본 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참 말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게 실제로 치매 환자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좀 크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걸 제가 어떻게 풀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 잘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죽었다고 보는 것이냐, 거의 죽어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다 관점이고, 우리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고, 실제로 저는 그 나무가 제가 화분에 묻었던 나무가 살아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묻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쓸쓸하지만 이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가는 이제 자식들의 심정에서도 어머님이 호전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셔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 그런 것들과 약간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머니가 요양원에 간다는 거를 이제 큰 딸의 반응과 작은 딸의 반응이 좀 다르게 그려지는데, 왜 다르게 그려지는 걸까요? 작은 딸은 이거 엄마를 자주 못 보다가 갑자기 그런 사실을 맞닥뜨리게 돼서 어떤 감정적인 결이 커진 걸까요? 아마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어머니가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큰 딸은 계속 봐왔고, 그리고 어머니를 계속 이제 돌봐왔던 사람이고, 둘째 딸은 어머니를 돌봐오지 않고 가끔 엄마만 만나러 갔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책임감이 덜하다 그럴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편하게 뭐 그치, 어머니가 마지막 날이니까 난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싶어 이 말도 첫째가 들었을 때는 아 그럼 평소에 잘하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결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재님께서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설정을 듣고 영화를 떠올려 보니 경자라는 캐릭터가 진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미국 LA에 살고 계십니다. 실제로 살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요양원에 가기 전날 경자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까요? 요양원에 가는 건 경자인데 딸들이 보내고 싶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궁금해요. 그렇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하면서 이게 그 언팟이라 제목 전에 제가 다른 제목 생각했었을 때 원파인데이로 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햇빛이 좋고 이제 쨍쨍한 날인데 되게 밝은 날인데 환한 날인데 나는 이 날이 내가 자유로운 마지막 날일 때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 톤이 밝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세상은 너무 밝고 밝고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심정이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아마 그런 게 이제 영화에 많이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우님이 비슷한 맥락으로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머니가 차 타시기 전에 지나가는 노인 보는 장면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에 이제 요양원에 가기 전에 문가에 서서 자기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풍경이 사실은 딱히 아름다울 것도 없고 아무 특징이랄 것이 없는 그냥 너무 평범한 그런 모습인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 경자의 시선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장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마도 김현우님께서도 비슷한 감정으로 그렇게 느끼신 것 같고. 맞아요. 그 장면을 저희 이제 DP 촬영 감독이 저한테 이거 일상의 장면을 너 예쁘게 찍을 거야, 일상으로 찍을 거라 물어봤어요. 예쁘게 찍어줄 수 있으니까 예쁘게 찍어주려면 말하라고 했는데 예쁘게 찍지 않겠다고 했고 찍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찍지 않는 일상이었고 일상이 화려할 건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자기가 속해 있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라 참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감정이 되게 올라오는데 참 좋았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에 말리고 비치가 등장한 걸 보니까 뭐 영화 속 도시는 로스앤젤레스가 맞는 거죠.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맞습니다. 경자가 바다 올라가는 장면 때문인데 네. 이게 로스앤젤레스고 서부 해안이니까 그 바다 방향은 한국 땅에 있는 방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동부도시면 한국이 아니라 유럽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게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그 마치 연어의 회귀 본능처럼 자기 고향 땅을 좀 그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이 그걸 보는 당시에도 애절했는데 뒤에 가서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진 게 이모와 전화통화할 때였어요. 이모가 요양원 가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식 새끼 두고 내가 어딜 가냐면서 거부하잖아요. 근데 사실 신발을 벗을 생각도 안 하고 바다에 들어갈 정도라면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분명히 가슴속에 있는 것 텐데 그래서 궁금해요. 경자는 그렇게 갈망하던 고향 땅을 왜 가지 않겠다고 한 걸까요? 이제 그게 저도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또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에 계신 그 1세대 그 재미교포 분들이 거기서 못 떠나시는 이유가 한국에 되게 오고 싶어 하시는데, 못 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애들이 방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원래 이제 휴일날 크리스마스나 이제 미국도 명절이 있는데, 명절 때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 부모님들 보러 오는데, 내가 한국에 가면 나를 보러 오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가시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자식들이 찾아와 올 곳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난 여기 있겠다는 게,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식애가 유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는 가슴 아프고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록 요양원에 가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겠죠. 애들이 절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찾아올 수 있으니까. 와. 아이고. 제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크레딧 나올 때 영화의 여운을 음악 덕분에 배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영화 음악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 중간에는 음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네, 그것도 일부러 넣진 않았어요. 네, 그것도 일종의 리얼리즘의 연장. 네, 네. 제가 아까 경자가 문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감독님은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그 석양 무렵에 그 바닷가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발 털어드렸는데 발 털어드릴 때 어머니가 문득 치매에서 갑자기 깨셔서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이 저는 제일 좋고 실제로 찍을 때 약간 어렵게 시간이 너무 해가 너무 빨리 져버리는데 우리 그때 조명 장비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 찍었거든요. 그런데 감정 연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막 오버되진 않았지만 엄마가 나를 알아봤다는 거에 대해서 그 기뻤던 약간 그 슬픔이 눈물로 조금 표현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끼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도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체돼서 촬영이 그렇게 된 거군요. 엄청 이렇게 후달리면서 찍었거든요. 제가 찍을 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왜냐면 더 꼼꼼해지면은 아예 못 잡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늦어지는 덕분에 그 타이밍이 매직아웃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매직아웃보다 살짝 지난 거의 매직아웃의 끝물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직전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뛰었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뛰어서 그 장면이 영화 마지막 촬영 날이었거든요. 마지막 씬이었고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오히려 조금 그래서 어둡잖아요. 약간 그 부분이 유독 좀 조명이 좀 안 비치는 좀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또 약간 역설적이게도 뭔가 좀 오히려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길 마지막까지 자식들이 다시 찾아올 곳이 되어줘야 한다는 게 슬프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네요. 감독님, 최근 지내시는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회사원이고요. 영상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는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예전에 단편으로 썼던 시나리오를 장편으로 만들려고 이걸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벤트가 있죠. 저희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독님께서 두 분을 선정해 주실 건데요. 네, 감독님, 정말 많은 분께서 말씀해 주셨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감독님께서 두 분을 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재님하고 현우님? 네, 주로 두 분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말씀하셨기 주셨네요. 때문에. 네, 제재님과 김현우님 두 분을 감독님께서 선정해 주셨고요. 네, 각각 한 분께 영화 관람권 한 명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보신 영화 언팟은 내일부터 인천 N방송을 통해 2주 동안 관람하실 수 있고요. 감독과의 대화가 다시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인천 N방송 그리고 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주영 감독님의 싫다는 게 아니라 라는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함께 자리해 주신 박기은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영화 언팟의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